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 고통받는 딸을 위한 정서적 독립 프로젝트. 나는 왜 엄마가 힘들까? 저자 썸머, 낭독 이루비, 출판사 책과 이음. 프롤로그. 나는 엄마의 엄마로 살아왔다.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엄마의 인생에 대한 막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의 강압적인 태도와 냉철한 지적은 내게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남보다 모진 인생을 살아온 엄마이니만큼 내가 엄마의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 고군분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같이 일하는 애들은 다 록시땅인가? 그 핸드크림 바르더라 하며 부러워했던 걸 기억한 나는 엄마에게 록시땅 핸드크림을 가져다 주었다. 엄마가 직장에서 이걸 바르면 당신의 열등감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정작 나는 편의점에서 1200원 주고 구입한 핸드크림을 겨우내 썼지만 말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나 엄마는 마치 빚쟁이처럼 나의 시간과 에너지, 돈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아무리 채워주어도 요구는 끝이 없었다. 생신을 맞이해 외식을 시켜드리면 좋아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네가 언제 부모 생일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밥상 차려준 적이 있냐며 나를 원망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애정과 관심, 인정, 그리고 돈에 목마른 하이에나였다. 콩쥐가 제 아무리 밤새 물을 길어도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없듯이 내 청춘과 인생을 몽땅 갈아 넣었지만 나는 결국 엄마를 채워주지 못했다. 나 전달법을 배워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봐도, 진심을 다해 엄마의 결핍과 상처를 위로해봐도 엄마와의 관계는 쳇바퀴를 돌듯 제자리를 빙빙 돌 뿐이었다. 엄마 때문에 힘든 사람 다 모여라 오바. 문제가 엄마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이를 키우면서부터였다. 당시 나는 낯선 나라에서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사의 도움 하나 없이 좌충우돌하며 온종일 자신만 봐달라는 아기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내가 평생 엄마를 돌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젖먹이 아기를 돌보듯 어디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무엇을 해주어야 행복해할지, 어떤 물건을 새로 사주어야 좋을지 끊임없이 엄마를 관찰하며 필요를 채워주었던 지난 30년이 스쳐 지나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고민하다가 우연히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인격장애 부모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수많은 책과 영상과 논문이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점차 내 인생의 진실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아기가 낮잠을 자는 동안 나르시시스트 학대에 관해 공부했고, 아기가 밤잠을 자는 동안 거실에서 조용히 핸드폰 녹음기를 켜서 그간 공부한 이론과 나의 경험을 녹음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시작은 단순했다. 그저 지난 30년간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엄마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 원망, 책임감을 쏟아내고 싶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모자 기술자처럼. 편집도 없고 특별한 이미지도 없는 영상이었지만 나처럼 가족과 갈등을 빚던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소중한 가족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돌봐주려고 평생 노력했지만 우울증과 불안감, 낮은 자존감만 얻은 사람들이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학대 수법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모두 나르시시스트 학교가 있어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조종하고 학대하는지 배우는 것 아니냐며 놀라워했다. 저마다 이전까지 누구에게서도 이해받지 못했던 아픔을 비로소 온전히 공감받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이 책을 집어든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쉴 새 없이 휘몰아쳤을 것이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자신을 몰아세우며 딸로서, 누나로서, 언니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주어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을 것이다. 약간의 빈틈이라도 용납할 수 없어 매우 불안해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엄마를 나쁜 엄마나 집착하는 엄마라고 애둘러 표현하지 않는다. 딸이라서 차별받았던 성장 환경, 모진 시집살이, 지긋지긋한 가난, 무심한 남편을 핑계 삼아 엄마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이해해주지 않는다. 엄마를 한 명의 여성으로서 바라보라든지 더는 엄마를 원망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며 섣부른 화해나 화합을 권유하며 마무리하지도 않는다. 나는 우리의 엄마들을 인격장애를 앓는 학대자,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른다. 이들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며 착취적인 학대자다. 자신의 자식조차 감정 쓰레기통이나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하며 끊임없이 남의 자존감을 도둑질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엄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요. 지금쯤 독자 중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며 남몰래 불편해할지도 모른다. 본인 엄마를 함부로 인격장애라고 단정짓고 계시네요. 저도 엄마 때문에 힘들긴 한데 이런 엄마들이 다 학대자라니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가끔 내 주변 사람들도 엄마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하며 이런 조언을 던지곤 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내게도 좋지 않아. 나도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 좀 했지만 나중에 엄마가 내 아들 예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날 괴롭히던 일이 머릿속에서 싹 다 지워지더라고. 너도 이제 자식 키우는 엄마인데 어떻게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네 엄마를 원망할 수 있어. 이제 그만 다 잊고 용서해. 한 번은 상담을 받으러 찾아간 심리 상담사조차 내게 엄마의 행동과 말을 더 이상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그저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여성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라며 이야기했다.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에게 학대를 경험한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에 강한 저항감을 드러낸다. 이따금 나를 찾아와 자신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지인들도 다르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몇 시간, 때로는 몇십 시간에 걸쳐 들어준 뒤 아무리 포용하고 이해하고 채워주어도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우리와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해 주어도 나의 노력은 대부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들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피해자와 학대자로 규정짓는데 분노하고 도리어 내게 모멸감을 주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대부분은 다시 자신의 나르시시스트에게 돌아가 예전의 패턴을 반복했다. 진실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자신의 나르시시스트가 언젠가는 자신의 희생과 돌봄을 알아주고 사랑으로 보답해 주리라는 환상을 좇았다. 이제 용기를 내어 진실을 직면하자. 주위의 조언은 한결같이 용서와 화해,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를 권한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일반적인 노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힘들어하는 나와 용서해야 한다는 나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좌절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얼마인지 셀 수도 없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사회적, 문화적 올가미에 얽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서커스단에서 길러진 아기 코끼리가 다 자란 어른이 되어서도 조그만 고리에 뒷발이 묶인 채 도망갈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가 나를 학대했다고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효도해야 한다는 올가미는 질기고도 무섭다. 학대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린 뒤에도 나를 학대하는 부모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물론 용서와 화해는 필요하고 권장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그건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발목을 칭칭 동여맨 고리를 직시해야 한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덧씌워진 올가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진실을 직면하는 건 누구에게나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용기를 낸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학대자로부터 분리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으며 길고 힘든 하지만 의미 있는 여정을 떠나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 느껴진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 심리 상담사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안전한 공간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지금 바로 사이다 힐링 유튜브 채널에 오면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지닌 수천 명의 동지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나 썸머가 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슬픔 속에서 이 책을 집어들었을지 진심으로 걱정되고 이런 마음을 담아 책을 썼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다. 진실하고 순수한 여러분은 내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복덩이 같은 존재다. 이 책에는 내 개인적인 경험뿐 아니라 객관적인 이론과 다양한 사례가 함께 실려 있다.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이다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외로웠을 당신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썸머 드림. 1장. 딸을 사랑할 수 없는 엄마. 엄마는 학대자였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 부모님은 밤마다 다투기 시작했다. 싸움의 이유는 대체로 아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빚어지는 경제적 곤란이었다. 엄마와 사내 연애를 했던 첫 직장에서 3년 일한 것을 제외하면 아빠는 어느 회사를 가든 1년을 못 버티고 금세 때려치우기 일쑤였다. 평일에는 술을 마시느라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느라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사실 그 정도만 쭉 유지했어도 감사할 뻔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부터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큰 사고를 연속으로 쳤으니 말이다. 급기야 살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부업체에 집을 빼앗기고 결국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몰리고 말았다. 늦은 밤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는 "어디서 술 처먹고 이제야 기어들어와?" 를 시작으로 늘 비슷한 지청구를 늘어놓았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우리 식구 길거리에 나앉게 할 거야? 올해 한 번도 생활비를 내놓지 않았잖아. 밥은 굶는다고 쳐도 살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한마디 대거리라도 할 법했지만 아빠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히 씻고 나서 홀로 잠을 청했다. 그러면 엄마는 또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해 안방에서 나와 부엌 싱크대에 물을 콸콸 틀어놓고 끄끄 소리를 내며 울었다.
엄마는 우는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가 울부짖는 소리는 그런 백색 소음으로는 가려지지 않을 만큼 크고 높았다. 언젠가 한 번은 엄마가 화를 내다 분에 못 이겨 집을 뛰쳐나가는 일이 일어났다. 소리 지르며 울부짖던 엄마가 사라지자 사위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그러나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곧바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나는 아빠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대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 엄마가 집에 돌아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렸다. 2시간이 지났을까, 3시간이 지났을까.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계단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는 내게 조금 전에 비해 훨씬 차분해진 목소리로 집에 들어가자고 말하고는 내 방으로 함께 들어와 누웠다. 두 사람이 눕기에는 비좁은 방이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안 자고 밖에서 엄마를 기다려준 내게 딸아 고맙다 거나 그래도 너뿐이야 라는 말이 듣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이불 위에 눕자마자 원망과 울분을 담은 하소연만 쏟아낼 뿐이었다. 하염없이 도로를 걸었어. 차들이 쌩쌩 달리더구나. 저 차에 뛰어들면 이대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엄마가 죽는다니? 숨막히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래도 다행히 엄마는 집으로 돌아와 내 옆에 있다. 썸머, 너는 걱정이 안 돼. 너는 엄마가 없어도 잘 살 거야. 하지만 네 남동생은 엄마가 있어야 해. 네 동생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누르고 돌아온 거야. 나는 내게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나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정말 엄마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의 기나긴 넋두리를 들어주다 나도 모르는 새 잠이 들었다. 그 이후로도 엄마는 내 앞에서 죽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어느 날은 나와 동생을 앉혀놓고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간다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죽지 말라고 울며불며 말리는 나와 동생에게 내가 죽으면 너희는 젊은 새엄마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울어? 라고 힐난했다. 그렇게 나와 동생을 경멸하다가 죽으러 가겠다고 시위하다가 정말 죽으러 가지는 않고 나와 동생만 몇 시간 동안 괴롭혔다. 죽는다는 하소연 외에도 나를 괴롭힌 건 또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는 내게 수시로 이렇게 말했다. 부모라고 해서 꼭 자식을 거두고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어. 부모도 얼마든지 자식을 버릴 수 있지. 그러니 내가 널 키워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해. 나는 초등학교 미술대회나 글짓기 대회에 나가 종종 상을 받아왔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눈에 띄게 기분이 좋아 보였다. 엄마가 날 포기할까봐 두려웠던 나는 이렇게 상이라도 받아와서 엄마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키우는 보람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엄마에게 과도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듯하다. 언제나 엄마가 시대의 희생자라고 생각했고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건 엄마의 희생에 대한 크나큰 배신이라고 여겼다. 용돈이 없어 항상 친구들이 빵 사 먹는 걸 옆에서 구경만 해야 했어도 색색 볼펜을 사지 못해 검은색 펜 하나 달랑 들고 학교에 가야 했어도 나는 그저 묵묵히 인내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마음 한편에는 엄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이 가득 차 있었다. 분노는 내가 결혼을 하면서 더 심해졌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계획까지 미루고 2년 동안 끊임없이 트라우마를 다스리고 분노를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만 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냈다. 하지만 퍼내고 또 퍼내도 나의 내면에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매듭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관한 내용을 발견했다. 나르시시스트가 뭐지? 순수하게 지적인 호기심에서 구글과 유튜브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누가 우리 엄마 말을 녹음했다가 영어로 번역했나 싶을 정도로 똑같았다. 수많은 심리 상담사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엄마는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이었고, 엄마와 나의 관계 또한 매우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딸의 모습이었다. 그래, 이거였어. 30년간 답을 찾아 헤맨 평생의 의문이 드디어 풀린 것이다. 엄마의 저주.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한다는 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인격 장애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이타심이 부족하고 상대가 자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스스로가 완벽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본인이 자녀를 학대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에게 비판적이며 무시하거나 거리를 둔다. 하지만 아이에게 엄마란 매우 절대적인 존재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맺는, 그리고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의 대상이 바로 엄마이지 않은가. 딸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르시시스트 엄마와의 관계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엄마의 신랄한 비난, 제어되지 않는 감정, 싸늘한 눈초리의 원인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내가 나쁜 아이니까. 혹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딸. 우리 사회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노래 어머니의 마음은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오리.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라며 어머니의 희생과 정성, 사랑을 노래한다. 모든 생명에게 어머니란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존재다. 그래서 보통의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딸이 엄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엄마를 두둔할 것이다. 엄마에게 받은 상처를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 모든 부모가 실수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다. 종교단체 지도자를 찾아가면 용서해야 회복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리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딸은 내가 너무 예민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생각하며 흔들린다. 어쨌든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건 사실이고, 그래서 감히 엄마를 학대자라고 부를 수 없다. 마음 한구석이 언제나 2% 부족한 딸.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딸은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존감이 매우 낮고 자기 확신이 매우 부족하다.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상관없이 불안하고 항상 부족하다는 기분이 든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서를 읽고 심리 상담을 받고 동기부여 강연을 듣고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하고 매일 밤 감사일기를 써도 왠지 모르는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 나 역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신랄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언제나 나의 부족한 면만 보였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따라잡겠다며 뱁새가 황새를 쫓듯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뛰었다. 살을 더 빼고 영어를 더 잘하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져야만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왜 엄마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기분이 나쁠까? 나는 왜 계속 이상한 사람들만 만날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모나고 수더분하지 못할까? 딸이 자신의 내면을 아무리 성찰해봤자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딸이 아니라 엄마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는 학대자였을까? 자기애성 인격장애, NPD,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는 자신에 대한 애정이 과도한 인격장애다. 이 책에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줄여서 부르겠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DSM-5의 진단 기준에 따라 전문의에 의해 정식으로 진단받을 수 있으며 책 뒤쪽 부록에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나와 여러분은 전문의가 아니므로 우리의 엄마를 진단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엄마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만으로도 문제 확인은 가능하다. 다음 문항을 읽고 예라는 대답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자. 이 결과는 당신이 엄마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는지 혹은 그렇지 못했는지 말해줄 것이다. 나는 엄마의 딸이 아니라 배우자 혹은 부모 같다는 기분이 든다. 엄마와 거리를 두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진다. 사랑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엄마는 늘 내게 빚쟁이처럼 요구한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엄마 또는 다른 사람에게 승낙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내가 엄마 같은 나쁜 엄마가 될까봐 혹은 나처럼 엉망인 자녀를 낳을까봐 두렵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어렵다. 나중에 엄마에게 꼬투리가 잡히거나 공격을 당할까봐 일부러 숨기는 일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집을 떠나 독립하고 싶다.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보다 엄마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우선으로 여긴다. 위의 항목에 나온 감정이나 생각은 모두 엄마에게 받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사이다 힐링 구독 회원들의 경우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다. 그러나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주 양육자였던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하고 우리가 겪은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고 진짜 우리 모습을 찾아 나갈 테니까 말이다. 엄마를 모시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싶어요. 의사가 어머님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님이 겪는 문제는 어머님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옵니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어머님이지 따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명료하게 말해준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질까.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우리는 알고 있다. 엄마는 절대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인격장애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 전문의를 찾아갈 리가 없다. 여러분이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자고 제안하면 우리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너니까 너 나가서 실컷 상담받아라. 라는 대꾸가 돌아올 것이다. 엄마를 바꾸지 말고 나를 보호하자. 엄마에게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해보자고 설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엄마의 병명을 찾아 진단하는 게 아니다. 물론 학대자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진단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결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학대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외면한 대가는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엄마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나 심리 상담사를 만나 과거의 상처를 돌봐주자. 엄마가 나를 어떻게 조종하고 통제했는지 공부하자. 이제부터 더는 엄마가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나 자신을 보호하자. 학대자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내가 왜 학대자를 떠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지 돌아보자. 엄마를 바꾸고 설득하겠다는 에너지를 이제부터 나를 돌보고 보살펴 주는데 사용하자. 당신은 이미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충분히 노력했다. 이제는 진짜 나의 가치를 찾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보자. 엄마가 주입해준 가치관을 따르는 대신 나만의 세상을 보는 힘을 길러보자. 당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이것이 일반인이자 피해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